반갑습니다. 소방 단계에서 구글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영상은 시험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시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좀 막연해요.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가 영역이 따지고 보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또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렇죠, 영어보다 국어가 더 어렵다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보이는 경우가 국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게 해야 될 게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 위주의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까지 다 외우면 너무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틀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얘들이 적용되는 거구나.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를 공부할 때는 그 기본적인 틀을 꼭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출제 영역들을 구조화시켜 정리하라. 이 말은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문법에서는 나오는 영역이 이런 거고 문학에서는 이런 거고 비문학에서는 이런 것들이다 해서 영역들을 자기 나름대로 구조화를 시키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수업 그냥 처음 들었을 때는 그 구조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듣고 나면 이런 영역이 있었구나 해서 나름대로 개요를 딱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나중에 공부할 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면 뭔가 하긴 하는데 어디가 잘못된지를 모르겠고 점수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구조화 시켜 놓으면 자기가 극복해야 될 영역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가면서 이제 그렇죠, 좀 더 강화를 시키면 되고, 그다음에 또 공부할 때는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방에서 어휘나 이런 것들, 고유 이런 것들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런 영역을 혹시 모르니까 하고 있으면 그 머리만 아픈 거거든. 굳이 어휘 같은 경우를 하려면 한자성어 같은 경우, 소방에서는 한자성어 나오더라도 그냥 도금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읽을 수만 있으면 그렇죠, 뜻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평소 때 그냥 꾸준히 그냥 기존에 나왔던 다른 시험에서 기출 문제만 좀 읽어보고 가면 되고, 나머지 어휘 이런 것들은 그렇죠, 버리는 게 맞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걸 혹시 모르니까 하고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는데, 영역 정리 구조화 시킬 때 이 부분은 어떤 정도의 문제, 이 부분은 어떤 정도의 문제 딱 나눠 가지고 아니면 딱 빼버리고 그렇죠, 공부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 한 문제 나왔다 치자. 맞힐 수 있을까요? 고유 수없이 많은 거에서 그 중에 한 문제 나오면 맞힐 수 있을까? 그거는 공부할 때 지나친 시간 낭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여러분 볼 때 처음에 처음 공부할 때 기본 이론 정리는 반드시 2-3번 이상의 회독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 그래서 모든 문제의 기본은 이론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기본 원리를 변형시킨 것밖에 없어. 그럼 그 변형은 무한대거든. 변형은 무한대예요. 근데 그 변형을 모으면 결국 하나의 원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항상 기본을 할 때는 원리 위주로,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먼저 출제된 핵심 영역에 대한 기본 이론을 숙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알겠나요? 그래서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먼저 딱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를 제가 많이 하라는 말은 안 해. 하지만 기본 이론이 딱 암기는 돼 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암기하는 양이 줄어들 거예요. 이해시키면 되니까 그다음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알겠나? 그래서 이제 항상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 숙지를 그렇죠, 꼭 2-3번 이상은 하세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문학, 비문학은 이론보다는 문제 푸는 요령이 그냥 그렇죠, 기본 원리가 되는 거야.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문제 푸는 요령이 결국 원리거든. 알겠나? 그런 것들 실제로 시도해가면서 정리하는 게 맞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영역 구분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문법에서 어문이나 그렇죠, 이런 요소가 나오면 어문에서 나오는 유형들, 형태수에서 나오는 유형들, 단어에서 나오는 유형들, 품사에서 나오는 유형들, 이런 거 있잖아. 단어에서 이런 게 있고, 품사에서 구분해야 될 유형들, 그렇죠? 이런 걸 딱딱딱 표시시켜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그러니까 문장성 문하면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서술이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하면 이렇게 그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혼문장, 격문장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격문장이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체계가 써야 되거든.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놓으면 체계가 딱 쓴단 말이에요. 알겠나? 그럼 그 체계가 쓰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체계를 떠올리고 보면 이게 뭐가 문제야? 이 무슨 문제? 이것보다 그게 안 생기고 그죠? 아 이게 이 문제구나. 그럼 이렇게 나눠볼까 하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많이 생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동, 비동 이런 것들도 역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문법에 가면 표준어나 표준 발음, 맞춤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래어 그 다음에 표준어에서 로마자 표기 이런 것들 문장홍 이런 것들 이런 영역들이 쭉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구분이 탁탁 되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보면 공부할 때 난 유독 문장홍이 안 된다. 문장 성문 차일 때 안 된다. 그럼 그것만 극복하면 여러분 평소 때 받던 점수를 더 높이 5점 10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이제 깨가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할 때 영역 정리하고 고전문법은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딱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딱 준비를 하면 되고요. 알겠나요? 그 다음 문학 가면 고전하고 그렇죠. 고전 문학에서는 운문, 산문 이런 거 있을 때 보통 보면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르 구분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물론 요즘에 장르 구분 이런 게 잘 안 나오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고전명을 배우는데 갑자기 어느 날 향가 땅에서 향가 이론이 툭 튀어나왔다. 그는 그쵸. 아예 안 봤으면 모르는 게 되는데 한두 번 봐놓으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장르 구분은 기본적으로 좀 해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산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장르 구분을 할 때 봐둘 만한 건 뭐 민속극, 판소리 이런 것들을 좀 봐두는 편이고 나머지는 거의 독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은 보통 보면 고전 문학은 장르별 특징에게 운문에서 좀 주의해두고 나머지는 독해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알겠나? 그래서 독해는 수업을 실제로 들어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독해를 할 때 기존의 버릇이 얼마만큼 잘못되었느냐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독해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딱 접근하면 내가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딴 생각을 많이 해서 상상을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럼 그걸 조금만 수정해 놓으면 그렇죠 독해는 좀 빨리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공무원 시험에 특히 소방시험에 요즘에 나오는 형태가 독해 문학은 독해 많거든. 그런 형태에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학 좀 안 되면 좀 불안해서 문학 독해 특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문학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문제 풀 때 듣는 거야.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문학만 하면 무조건 틀리던 학생이야. 무조건 틀리던 학생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 이제 한 방법이 이제 새벽 수업할 때 저 같은 경우 새벽 수업을 하니까 매일 아침에 그죠 7시 반에 수업할 때 와가지고 문학 문제만 안 틀리게 계속 신경면서 계속 푸는 거야. 문학이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틀렸다가 계속 틀리는 거야 100%. 그러다가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니까 맞췄다 틀렸다가 그 다음 시험 치기 얼마 전에는 계속 맞히게 되더라고. 알겠나? 그리고 나서 그죠 그 다음 시험 칠 때 바로 합격에 나간 사례가 있어요. 극복을 하니까 되더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독해는 풀어보는 걸 가지고 계속 위주로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도 마찬가지 이제 독해인데 PPT 괜찮죠? 우리 조교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임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방식을 애니메이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현대문학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그렇죠 표현법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사법 이런 기본적인 요소, 표현상의 특징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고, 알겠나?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 형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및 감상이라는 건 다른 거다. 고전이든 현대든 간에 뭐야 독해 위주가 많아. 근데 독해할 때 이런 표현법 같은 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공부할 때 문학 공부할 때는 수사법, 그렇지? 그걸 위주로 일단 이론 정리는 해두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모르는 어휘라든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것만 좀 주의해가면서 같이 접근을 하면 돼요. 현대문학 역시 이제 산문 역시 이제 독해 형태인데 고전이나 현대든 간에 산문은 그냥 글 읽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뭐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 산문은 좀 기니까. 그렇지? 그럼 결국은 시간 줄이는 방법이거든.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많이 낭비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글 다 읽지 않더라도 밑에 선택지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딱 찾고 그 필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 내용을 보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독해하는 사람들 방법을 조금씩 맞춰가면 되는데, 그때 산문 독해에서는 반드시 좀 여러분 수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시점 같은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깔려요. 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도 그렇고. 알겠나?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이론은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나? 그런 이제 뭐 수업할 때 이럴 때 이런 정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정도의 그쵸 요소는 알아라, 이런 것들은 꼭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이해와 감상, 독해하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 비문학 하면 그것도 자주 나오는 영역이 있어. 비문학 하면 논설문, 설명문이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 실제로 평소 때 논설문, 설명문 자주 읽습니까? 아니 문학 작품도 안 읽는데 무슨 논설문, 설명문을 자주 읽어.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읽었다고 해서 시험에 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 유형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문학 같은 비문학 독해를 해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 지문이 좀 길면 문제가 뭐하다는 거지? 좀 쉽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거의 내용일치, 사실적 사고이기 때문에 내용일치가 주로 나와요. 알겠나? 결국 시간을 얼마만큼 조율하느냐는 뜻이거든. 알겠나? 그래서 앞에 제가 산문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푼다는 건 어차피 시간 낭비가 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를 먼저 보고 핵심 내용을 먼저 찾아놓고 나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빨리 찾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용 읽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그렇죠? 적용을 여러분 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영역적인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내용일치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쓰기 말하기 형태,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 논리적 순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에서 많이 나왔는데 소방직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문제. 논리적 순서 문제가 그런 문제야. 가나다라만 해놓고 순서 바로 잡으라. 이런 문제가 일반 행정직에서는 거의 95% 나오는 문제야. 근데 소방직에서는 거의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겠느냐. 기본은 해두란 말이야. 그래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왜 문제가 그렇죠? 요즘에는 좀 평이하게 다 보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근데 난도가 좀 그렇죠? 난이도가 좀 약간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렇다고 유형이 그렇죠? 아예 안 나올 건 아니야. 유형은 언제든지 이런 게 한 번 정도는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준비는 좀 해두고 준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다 언급을 할 거고 중심 내용, 문맥 점이 결국은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푸는 요령으로 가는 게 좋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하느냐? 언어 영역 할 때요, 그렇죠? 뭐 문제 푸는 스킬이다 결국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나 지금 영상 보고 하는 건가요? 자,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서는 보통 같이 문제를 요령 있게 풀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그렇죠? 낭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도 보이는 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좀 자주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할 때는 이런 기본을 딱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어떤 게 나오는지 준비를 하고, 그럼 심화에서는 이걸 이제 한 번 더 회독을 하는 거지. 회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론이 좀 보이고 영역이 보이면 책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부분적인 이제 문제들 있잖아.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안 좋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걸 먼저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죠? 밑바닥을 좀 다져 놓는 게 좋아요. 그런 걸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고. 알겠나? 근데 이론이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면 회독수를 늘리세요. 한 번 빡 봐가지고 이해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뻥이야. 최소한 2번 봐야 아 그렇구나. 좀 경우에 따라서는 3-4번 정도 봐야 체계가 잡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시험 문제에 시험 치기까지 과정에서 그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넣는 것뿐이지 그렇죠. 자기가 나중에 극복 못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심화에서는 회독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봐야 되는데 소방에는 기출이 없어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복원하는 부분에 대한 기출은 있지. 근데 그 복원 문제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알겠어?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 쪽이 좀 알아보는 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어떤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시험 치고 나면 그런 거 있거든요. 정부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거든.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좀 정확해지면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나올 건데, 근데 그는 장담을 못 하니까. 그래도
그거 있어요. 기출 문제는 소방 기출 문제만 아니더라도 뭐가 있냐면 일반 행정의 기출 문제의 유형이 이제는 좀 비슷해지고 있어. 문법도 비슷해지고 이렇게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비를 해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 근데 왜 기출이 필요하냐? 이론만 해놓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 다음에 문제 봤을 때 못 풀어요. 하나의 이론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유형은 여러 가지잖아요. 똑같은 품사 물어보는 문제도 문제 유형이 밑줄 가지고 품사가 좀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두 개씩 내놓고 같은 품사냐 다른 품사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유형이 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 당황하지 않지 시험에 들어가서. 그래서 시험 전에 반드시 봐야 될 건 기출 유형 정도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유형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시험이 있다 이런 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월부터는 또 그런 기출 유형을 또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긴 할 텐데 일단은 기출 유형은 공부하실 때 꼭 준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문제 풀 때 기출 유형만 계속 보면 답이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진도별 그렇죠. 영역별 문풀 그렇죠. 문제풀이를 좀 봐야 돼요. 왜? 기출도 영역별로 하는 거든. 그럼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영역별로 진행이 돼요. 그럼 영역별로 진행되면 기출 문제하고 문제를 좀 바꿔놓는 거라. 근데 유형은 같고 그 영역은 같은 영역이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출 문제 보다가 막 답이 그냥 외워주는데 약간 바꿔놓으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부족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기출 문제 이 영역을 잘 풀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못 풀겠구나.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진도별 문풀은 한번 꼭 거쳐가야 될 과정이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가 되면 이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유형 연습을 해봐야 돼요. 실전 유형 연습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역별로 계속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범위를 그냥 풀어놓고 문제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100문제를 그렇죠?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푼다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혹은 과목당 한두 문제라도 시간이 많이 낭비되면 그 다음에 시험을 못 풀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시간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위에서는 시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전범위 수업을 우리가 할 때는 20분간 풀라 해놓고 딱 다 긋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거든. 그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특히나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시험 들어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은 제법 많이 해요. 뒤 한 과목을 아예 찍었다. 이런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연습이 충분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경우가 있냐? 아니 선생님 문제풀이를 다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해.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있죠. 그걸 갖다 미리 풀어오고 나서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듣기면서 풀이만 하는 그게 실제로 안 좋아요. 마지막에는 그게 안 좋아. 마지막에는 내가 실제로 몇 분 만에 이걸 풀 수 있는지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시험 들어갔을 때 국어에 25분 주고 영어에 30분 주고 나머지 몇 분 주고 이게 조율이 가능하지. 자기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기 위한 시간이 있을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 걸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아직까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앞에 봤던 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기출을 보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문제 그쪽 진도별 가지고도 한번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복습하면서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이런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집에서 하는 거하고 학원에 나와서 하는 것 좀 차이가 있는데 집에서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인강을 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더라도 모의고사 칠 때는 시간을 딱 쓰다보지 해놓고 자료 가지고 20분간 딱 풀어보고 그럼 나는 이걸 풀 때 20분간 딱 풀었는데 몇 문제? 한 16문제 못 풀겠다. 그럼 다음에는 25분 주고 20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럼 점수 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봐. 20분간 풀어가지고 그렇죠? 20분에 풀어가지고 70점 나왔다. 25분 풀었는데 70점이다. 그럼 그 시간 그렇죠? 늘릴 필요가 없지. 알겠죠? 근데 늘리면 점수가 더 잘 나오면 무조건 시간을 5분 정도 확보를 나중에 다른 과목에 세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방은 특히나 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다른 직렬도 국어가 중요한 과목이 하지만 소방은 특히나 더. 그러니까 국어로 그렇죠? 당락이 결정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겠지만 나중에 시험 치고 오면 결국 국어로서 결정 났네요.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알겠죠? 제가 국어 선생이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공부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영역 딱 구분해 가지고 정리해서 구조화 시키고 버릴 건 딱 버리고 안 나오는 건 버려놓고 책에 있다고 해서 다 나오는 영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건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서 이 단계를 차근차근 쫓아가면서 마지막까지 가면 분명히 국어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 없을 거야 분명히. 이 단계만 잘 쫓아가면. 소방의 국어시험은 시간만 적당히 들이고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도로 나와요. 여러분이 낯선 용어 이런 것도 별로 없을 거고, 낯선 용어라 해봐야 고전문법에서 약간 낯선 용어 이런 것들은 고전문법 수업하면서 이것 정도만 봐두라면 그 안에서 대부분 나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할 때 꼭 이런 체계에 맞게 좀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시험 치고 가서 시험 딱 치게 되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원하는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합격해서 소방서에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나?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걸 해놓고 시작을 해야 나중에 공부할 때 어느 정도 틀을 맞춰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무작위로 하면 나중에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란스럽죠.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과목을 시험을 치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 잘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는 또 수업에서 직접 만나 뵈면서 열심히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